자, 이슈앤뮤직 이어갑니다. 세상 이슈를 음악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 이슈와 음악의 만남. 오늘은 강현민 작곡가와 함께합니다. 작곡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와 음악 갖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지난주 월요일이죠. 네.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되게 긴 제목의 영화가 이번에 트로피를 싹쓸이했는데, 에올이라고 불렸던. 그죠? 에올 네. 줄여서 이제 이 영화 말고도 이제 되게 강력한 여우주연상 후보로 언급됐던 영화가 있어요. 근데 뭐죠? 이게 바로 이제 케이트 블란쳇 주연의 영화 타르라는 영화인데, 오늘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들과 음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 압도적인 연기를 펼쳤다라고 네. 표현해 주셨는데 네. 그 강력한 여우주연상 후보로도 언급이 됐었죠. 네네. 트로피는 아쉽게 들어오지 못했지만 네.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 타르가 사실 이제 가상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지휘자, 여성 지휘자, 그것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여성 지휘자를 다 그 주인공으로 이제 하는 이제 영화인데, 네. 이름이 이제 리디아 타르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픽션인데,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이 이제 뭐로 유명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클래식 음악 업계에서는 세계 3대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엄청 대단한 곳이죠. 그래서 베를린 네. 필이 있고, 그다음에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있고, 네덜란드의 로얄 콘체르트바움 오케스트라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군데가 이제 세계 3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일컬어지고 있는 곳인데, 네. 그래서 아무나 지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3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도 단 한 번에 한 명의 여성 지휘자가 올라선 적이 없습니다. 와. 예, 지금도 남성 지휘자만 올라가 있고요. 오로지 남성의 영역이었군요. 맞습니다. 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틀을 처음으로 깨본 거죠. 예, 아직까지는 실제로 여성 지휘자가 이 3대 필하모닉을 지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상에서 이제 리디아 타르라는 이제 이 가상 인물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최초 여성 지휘자로서 올라오고, 네. 그 여자의 어떻게 보면 성공과 타락 이런 얘기를 하는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디아 타르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네. 실제로 무대를 장악하는 마에스트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여성 지휘자는 누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뭐 이 세계 3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또 우리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다 알잖아요. 정말 유명한 오케스트라고, 여기 지휘자가 지금 안토니아 브리코라고 여성 지휘자시고요. 그래요? 네. 예,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뉴욕 지역인데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마린 알솝 지휘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뭘로 유명하시냐면 우리 네. 다 아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번에 반 클라이번 콩쿠르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거기서 라흐마니노프 그 마이의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맞아요. 그 피아노 콘체르토라고 해서 유명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이제 쳤잖아요. 그때 옆에서 오케스트라 지휘하셨던 분이 마린 알솝이세요.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임윤찬이 그거를 아주 완벽하게 완주를 하고 나서 마린 알솝이 눈물을 지으면서, 맞아요. 기억하시죠, 그 장면? 네. 그래서 임윤찬은 정말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발언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마린 알솝이시고, 약간 이거는 조금 우스갯소리지만은 이 마린 알솝이 조금 성격 있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요? 아무래도 좀 이제 까칠한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의 영역에서 여성 지휘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활약하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성격이 좀 되게 강하시고 불같은 성격이시다 보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타르 영화가 혹시 마린 알솝을 캐릭터로 해서 모티프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썰도 있습니다. 예. 작곡가님 보시기에 네. 지휘자가 꼭 남자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남자여야 될 필요는 전혀 없죠. 뭐 특징이 남자가 하면 더 잘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건 전혀 없죠.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관념인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제 이 클래식 음악 업계에 만연한 아직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들이 아직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서서히 좀 틀을 깨기 시작하는 거, 사실 이런 영화들이 그런 틀을 깨야 한다라고 얘기를 던져주는 그런 영화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베를린 필하모닉이라든지 세계 3대 필하모닉에 지금 여성 지휘자는 없지만은 여기에 지휘자로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시도했던 적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여성 지휘자들이. 그래서 조만간 언젠가 곧 나오지 않을까, 여성 지휘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지휘적인 뭐 실력적인 문제로서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천성적인 그런 뭐 차이 때문에 여성 지휘자가 세계 3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지 못하고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다. 예. 그럼 클래식 업계에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예. 사실 영화 포스터를 보고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삶을 좀 다룬 영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권력과 타락에 대한 이야기라고. 네. 앞서 말씀하셨던 이 영화가 관객에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네. 정말 그냥 성공한 여성 지휘자의 뭐 아름다운 음악 이야기 뭐 이런 영화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보니까 확실히 케이트 블란쳇 정도의 배우를 모셔와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그 여성 지휘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이 여성 지휘자가 어떻게 그 권력의 맛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타락을 하고 몰락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이제 이 영화가 제시해주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캔슬 컬처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 캔슬 컬처가 뭐냐면 사실 요즘에 2020년대부터 이제 해서 지금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지금 커지고 있는 운동인데 네. 운동이라기보다 좀 현상인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성공하신 네. 분들 이런 분들의 과거를 소셜 미디어 쓰시는 분들이 네티즌들이 과거를 다 끄집어내갖고 이 사람들의 명예와 이 사람들의 지위와 이걸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문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왕따를 시키고 추방을 시키는 이제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 이거를 캔슬 컬처라고 하는데 그 취소하다의 캔슬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인물들, 그런 유명 인사들을 취소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지만은 미국에서도 요즘에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부 쪽에서는 로버트 E. 리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장군이 남부 쪽에서는 정말 존경을 받는 이제 그런 인물이고 어딜 가든 동상이 있고 한데 최근에 좀 세레모니적으로 이 동상을 철거하는 뭐 운동들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왜요? 이유인가 봤더니 네. 이 사람이 노예를 부렸던 사람인 거예요. 예, 한창. 근데 워낙 남부가 노예로 또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요것 그래서 뭐 지금은 원래 애초에 로버트 이리 장군은 지금 안 계신 분이긴 하지만 이분에 대한 과거를 그렇게 들춰내서 어쨌든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존경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을 추방을 시키고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명망들을 없애버리려는 운동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타르에서도. 근데 이제 타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리디아 타르라는 지휘자가 정말 성공했잖아요. 네. 정말 성공하고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자기가 이제 또 다음 세대 여성 지휘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알고 보니까 리디아 타르가 성추행을 막 했었던 거예요. 네. 그것도 동성을 상대로. 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들춰내지기 시작하고 네. 하면서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캔슬 컬처의 그런 일면을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키워드는 이제 권력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저는 이제 권력의 남성성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권력의 남성성. 예. 어떤 이유죠? 근데 이게 참 영화에서도 좀 그렇게 빗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성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은 게 네. 실제로 영화 타르 안에서 대사 중에 케이트 블란쳇이 뭐라고 하냐면은 딸이 있거든요. 네. 자기가 이제 그 딸의 부모다라고 소개를 할 때 저는 제 딸의 어머니예요, 엄마예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굳이 저는 제 딸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왜요? 얘기를 해요.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이런 남성 지휘자들과 사이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네. 내가 여성 지휘자로는 있지만은 내가 내가 이 그 베를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된 것은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의 실력 때문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네. 나는 전혀 성적으로 이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 음. 나도 어떻게 보면 남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조금 이상하게 네, 네. 가죠. 그래서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권력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화가. 그래서 되게 깊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뭐 여성 음악가 육성 프로그램에 그 젊은 여성들 상대로 그 성추행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영화가 어떤
뭐 논란이랄까요? 논란들에 대해서도 제신을 그러니까 연결을 짓냐면 실제로 예전에 뭐 우리가 세계적인 지휘자라고 한다면은 카라얀이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네. 독일에서 엄청나게 유명했었던 지휘자가 지금은 안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비슷한 이분도 어떻게 보면 캔슬 컬처의 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이었는데 나중 와서 네티즌들이 과거를 들춰보니까 이 사람이 나치에 협조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진짜로. 예. 그러니까 나치 당원이었고, 어. 예. 그다음에 나치 뭐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와서 지휘해주고 이제 이런 이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카라얀이라는 사람이 네.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이 사람을 존경하고 리스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을 지금도 던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타르도 아마 그런 부분들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반영을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보실 때 캔슬 컬처라는 키워드 또 권력의 남성성 이 두 키워드를 보고 같이 영화를 감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작가의 도덕성과 예술의 가치를 연관지어 봐야 하나 또 아니면 별개로 봐야 하나 이런 가치관의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마약 범죄 전과나 혹은 성범죄자였던 가수나 배우, 예술가들의 작품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런 충돌이 생길 것 같은데 작곡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예술가로서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뭐 정치적인 거 따졌을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익태 작곡가님, 우리 그 애국가를 쓰시는 안익태 작곡가님이 친일파시잖아요. 친일 행정이. 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애국가를 바꿔야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노래 자체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일파든 친한파든 우리가 그 노래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리스펙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예술을 예술로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술을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것인가라는 딜레마가 있거든요. 근데 예술이라는 게 정치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전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 예술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현상, 그러니까 시대상이죠. 그 시대상을 그때그때 반영하는 저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 시대상과 동떨어진 예술 작품이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든 간에 의의가 있어야 되고 그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작곡가지만은 내 음악은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불편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독립적이다. 네. 네, 뭐 시대상의 거울이다라는 키워드도 좀 와닿는데.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음악으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었어요. 그 타르를 보면서 정말 지나가는 한순간에 언급이 됐던 이름인데, 네. 그 이 리디아 타르가 이제 줄리어드 스쿨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마스터 클래스에 학생으로서 참가했던 맥스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맥스라는 학생과 나중에 토론이 붙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리디아 타르가 정신줄을 놓게 되는 뭐 이런 장면이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맥스가 줄리어드 스쿨에 자기 입학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사라 장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라 장이 장영주 선생님이시거든요. 예,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세요. 네네. 그리고 이 바이올린계에서는 장영주 언급 없이는 바이올리니스트의 역사를 논할 수가 없다. 예,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고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계신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분이 직접 연주하신 사라사테의 카르멘 판타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카르멘 판타지는 다 아시는 곡일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이 카르멘 판타지라는 음악과 장영주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바이올린 선율이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지는지 들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주 월요일마다 이슈와 음악의 만남을 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세상의 이슈와 이제 음악을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시대상의 거울이란 키워드를 갖고 이 영화와 음악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강현민 작곡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곡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